사람들은 저를 고물상 영감탱이라고 부릅니다. 매일같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남들이 버린 고철더미를 뒤지고 다니니까요. 손톱 밑엔 항상 시커먼 때가 껴있고 몸에선 낡은 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제 사위놈은 그 냄새가 역겹다며 제 근처에는 오려고도 안 하더군요. 아버님, 그 쓰레기 좀 치우세요. 애들 교육에 안 좋습니다. 사위놈은 명품 슈트를 빼입고 올 때마다 제 창고를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꿈에도 모르겠죠. 자기가 쓰레기장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이 낡은 부지가 사실은 재개발 보상금만 50억이 넘는 황금 부지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물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 녹슨 고철더미 속에서 어떻게 50억을 캐냈는지, 그리고 오만한 제 사위놈의 콧대를 어떻게 꺾어버렸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갑다기보다 차라리 날카롭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남들이 가장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저는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섭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원사동. 이 낡은 고물상 창고가 제 왕국이자 수양터지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제 머릿속 잡념을 하나하나 쓸어내주는 기분 좋은 마찰음입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수천억 자산가가 왜 이러고 사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철 냄새, 이 낡은 쇠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정신이 맑아집니다. 쇠는 인간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녹슬면 녹슨 대로, 깎이면 깎인 대로 제 몸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니까요. 마당질을 끝내고 나면 저는 구석진 사무실로 들어가 낡은 주전자를 올립니다. 가스불 위에서 칙칙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저는 인사동 골동품점에서 어렵게 구한 9번 구운 죽염 단지를 꺼냅니다. 죽염은 대나무의 기운과 바다의 생명력이 불을 만나 완성된 결정체지요. 미지근한 물에 죽염을 딱 3꼬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타서 마십니다. 이게 제 혈관을 청소하고 기를 다스리는 저만의 은밀한 비법입니다. 피가 탁하면 귀신이 붙고 피가 맑아야 비로소 돈복이 붙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몸의 흐름이 곧 운명의 흐름이라는 것을요. 죽염수를 한 모금 머금고 창밖의 고철 산더미를 바라봅니다. 저 고물들이 제 눈에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각자의 사연을 품은 보석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은 누군가의 든든한 기둥이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담았던 자전거였겠지요. 죽염수를 마시며 손톱 밑을 보니 시커먼 기름때가 가득합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이 손으로 흙을 만지고 쇠를 만져 지금의 이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으니까요. 사무실 구석에 놓인 낡은 쇠 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어 마른 걸레로 닦아봅니다. 마치 박물관의 보물을 다루듯 정성을 다해 닦다 보면 검은 녹 속에 숨겨진 광택이 보입니다. 그래,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여기서 좀 쉬어라. 그렇게 고물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요란한 스마트폰 벨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제 하나뿐인 외동딸 미연이의 전화였습니다. 액정에 뜬 딸의 이름을 보니 반가움보다 먼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아빠, 오늘 강서방 생일인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저녁 7시 청담동 알지? 응, 그래. 잊지 않고 가마.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아침에 마신 죽염수가 명치 끝에서 역류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위놈의 그 잘난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고 혈압이 오릅니다. 제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라 참아보려 하지만 그놈의 오만함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됩니다. 강서방은 제가 고물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벌레 보듯 대하곤 했죠. 자기는 대기업 다니며 넥타이 매고 사는 선민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딸아이가 그놈 옆에서 웃고 싶다는데 말입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오늘따라 마당에 쌓인 먼지가 유난히 많아 보이는 건 제 마음 탓이겠죠.
마당 한편에 세워둔 리어카의 바퀴가 바람이 빠진 듯 조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빠진 바퀴는 제 딸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 같아 보여 마음이 짠합니다. 사람이나 기계나 바람이 너무 들어가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것을. 저는 낡은 펌프를 가져와 리어카 바퀴에 정성껏 공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바퀴가 팽팽해지는 것을 보니 그제야 막혔던 속이 조금 뚫리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겪게 될 수모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강서방은 분명 제 몸에서 나는 쇠냄새를 가지고 또 트집을 잡을 게 뻔합니다. 그놈은 알까요? 그가 무시하는 이 냄새가 사실은 가장 정직한 땀의 향기라는 것을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달력에 적힌 사위 생일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마치 놈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보인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오늘 저녁 제 딸을 위해서라도 참아야겠지만 제 인내심에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의 시계추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추의 방향을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는 놈은 구제할 길이 없죠. 저는 다시 죽염수를 한 잔 마시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늘 저녁 청담동 한복판에서 벌어질 그 기막힌 연극의 첫 막이 곧 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식집에서 사위놈이 제게 던질 것이 고작 5만원권 몇 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놈이 제 딸 몰래 저지르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그날 밤 제 고물상 창고 앞에서 드러나고 맙니다. 청담동의 한복판,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트럭에서 내리는 제 모습이 그곳의 풍경과는 참 어울리지 않더군요. 발렛 파킹을 해주는 청년조차 제 몰골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외면합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낡은 구두 끝에 묻은 흙을 바닥에 툭툭 털어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침향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하지만 제 몸에 밴 진한 고철 냄새는 그 비싼 향기마저 단번에 압도해버리더군요. 예약된 방 문을 열자 화기애애하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명품 슈트를 빼입고 상석에 앉아있는 강서방이었습니다. 놈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움은커녕 마치 오물을 본 듯 미간을 사정없이 구깁니다. 아버님, 제가 분명히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도 하기 전에 쏘아붙이는 그 서늘한 말투에 제 가슴이 헛헛해졌습니다. 딸 미연이가 당황해서 제 팔을 붙잡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빠, 오느라 고생했어. 일단 앉아. 강서방,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저는 자리에 앉으며 옆에 두었던 검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서 가장 싱싱한 놈으로 골라온 산딸기였습니다. 강서방, 생일 축하하네. 이게 요새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좀 사왔어.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서방이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버님, 이런 길거리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세균이 득실거릴 텐데. 게다가 이 비닐봉지, 여기서 나는 이 냄새, 정말 식욕 떨어지게 만드네요. 사위놈은 웨이터를 불러 제 산딸기 봉지를 쓰레기 치우듯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제 정성이 바닥에 팽개쳐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앞에 놓인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강서방의 그 잘난 얼굴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놈의 왼쪽 눈밑이 파들파들 떨리는 게 지난번보다 증상이 훨씬 심해졌더군요. 관상학적으로 눈밑의 경련은 재물이 새어나가고 구설수가 따를 흉조입니다. 게다가 인중주의가 거무스레한 게 조만간 큰 낭패를 볼 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내 놈이 지금은 기세등등하겠지만 그 기운이 딱 오늘까지로구나. 식사가 시작되자 강서방은 제 행색을 안주 삼아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그 지저분한 고물상 이제 남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두셔야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건물 관리인 뽑는 데가 있는데 그리로 옮겨드릴까요? 딸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질만 할 뿐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기에 눌려 말 한마디 못하는 딸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말없이 연근조림을 집어 입에 넣고 정확히 32번을 씹었습니다. 연근의 끈적한 성분이 제 분노를 가라앉혀 주길 바라면서 말이지요. 식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강서방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빳빳한 신권을 꺼냅니다. 이거 받으세요. 15만 원입니다. 내일 당장 목욕탕 가서 때 좀 벅벅 미세요. 사위 생일 잔치에 고물 냄새 풍기며 앉아 계신 게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놈은 그 돈을 제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는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미연이가 참다 못해 자기 정말 왜 그래?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놈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떨어진 5만 원권 3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돈은 제게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놈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집어들어 품 안의 낡은 지갑에 소중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고맙네 강서방. 이 돈은 내가 아주 요긴한 곳에 쓰도록 하지. 제 차분한 대응에 오히려 강서방이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해댑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밤바람이 무척이나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꺼니 낡은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사위놈은 제 딸을 옆에 태우고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백미러를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놈이 제게 준 건 15만 원이었지만 제가 그놈에게 줄 건 50억의 절망일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한 번 쳤습니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놈의 집안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할 전조현상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제게 박 실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창고로 오셔야겠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 밤중에 제 고물상 창고에 몰래 침입한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 정체를 확인한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제 창고를 뒤지던 그 자는 누구였을까요? 밤 공기를 가르며 고물상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주머니 속 강서방이 던져준 5만 원권 석 장이 제 허벅지를 찌르는 것 같더군요. 창고 입구에 도착하니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제 자산관리 전문가인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재원이지만 저를 위해 낡은 작업복을 마다하지 않는 친구죠. 회장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셔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떨림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름때 묻은 낡은 책상이 놓인 제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것은 국토교통부의 직인이 찍힌 대외비 문서였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일대가 드디어 3기 신도시 핵심 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는데 바로 제 창고 부지였습니다. 이곳은 주상복합과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금싸라기 중에 금싸라기입니다. 현재 보상가 산정액만 최소 50억 원, 상가 입주권까지 합치면 그 가치는 측정 불가입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사무실의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걸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제가 지켜온 이 쓰레기 더미 밑에 잠들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기뻐하기보다 먼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고철 산더미를 보았습니다. 저 무거운 쇳덩이들이 사실은 제 딸의 눈물을 닦아줄 황금 방패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박 실장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회장님,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이제 고생 끝 아니십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마귀도 같이 꼬이는 법이라네. 강서방 그놈, 오늘 내게 목욕탕이나 가라며 15만 원을 던져주더군. 자기가 발로 차던 이 흙바닥이 50억짜리 황금 카펫인 줄 알면 그놈 눈알이 어떻게 돌아가겠나? 박 실장은 제 말에 분개하며 당장 그 사위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끓여놓았던 차가운 보이차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보이차의 떫은 맛이 혀끝을 자극하며 제 이성을 다시 차갑게 식혀주더군요. 아직은 아니야. 짐승을 잡으려면
스스로 함정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해야지. 박 실장, 내일부터 이 부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게. 그리고 강서방 그놈 뒷조사 좀 해보게. 그 눈 밑 경련이 예사롭지 않아. 사위놈은 지금쯤 집에서 제 딸을 무시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꿈을 꾸고 있겠죠. 그놈은 제 창고가 그저 냄새나는 폐기물 저장소인 줄로만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장인의 손톱 밑대가 사실은 거대한 불을 일궈낸 훈장이라는 걸 모른 채 말입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이 바람에 팔랑거리며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위의 운세가 꺾이기 시작한다는 다음 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달력을 주워 먼지를 털고 다시 정성껏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맛있는 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50억이라는 보물지도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자물쇠를 굳게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고물상 철문을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야밤에 누가 제 비밀스러운 왕국을 침범하려 드는 것일까요? 철문을 두드린 자는 다름 아닌 술 취한 사위 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 땅 그냥 저한테 넘기시죠.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때 사위의 품 안에서 떨어진 의문이 여자 물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고물상의 낡은 철문이 비명을 지르듯 덜커덩거리는 소리에 박 실장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야밤에 제 왕국을 뒤흔드는 무례한 발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서방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친 놈의 눈은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더군요.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아직도 이 고철 냄새 맡으면서 주무시는 겁니까? 놈은 제 책상 위에 놓인 귀한 축염수 잔을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픽 웃으며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이 산산조각이 나며 제 마음도 함께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강서방, 술이 과했구먼.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세. 제가 침착하게 말하자 놈은 대뜸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들이대며 삿대질을 해댑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제안 하나 하러 왔습니다. 이 땅 저한테 넘기세요. 회사에서 정보가 좀 들어왔는데 여기가 곧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묶인답니다. 그러면 보상금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시는 거예요. 제가 뒷돈 좀 써서 팔아드릴게. 세상에, 제 사위라는 놈이 장인을 속여 그 50억짜리 황금 땅을 뺏으려 들다니요. 놈의 혓바닥은 독사처럼 미끈거렸지만 제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파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라. 자네 정보가 아주 정확하구먼. 내 고려해보겠네. 제가 짐짓 속아주는 척하자 놈은 신이 나서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놈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분홍색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딸 미연이의 것이 결코 아닌 화려하고 천박한 향기가 진동하는 루즈였습니다. 사위놈은 당황해서 얼른 그것을 주워 넣었지만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서방, 자네 옷에서 나는 건 쇠냄새가 아니라 썩은 비린내로구먼. 제 말에 강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눈밑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이 노인네 고물만 만지더니 노망이 났나? 놈은 도둑 제발 저린 듯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놈이 떠난 자리에 남은 그 진한 루즈 향기는 제 코를 찌르는 악취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박 실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놈 정말 인간 말종이군요. 외도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묵묵히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제 손가락 끝을 스쳐 핏방울이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내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장인의 재산까지 노리는 저뱀 같은 놈을 어찌할까요? 박 실장, 내일 당장 저놈이 만나는 여자가 누구인지 뒷조사 싹 다 끝내게. 그리고 저놈이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소문도 확인해봐. 쥐새끼는 구석에 몰려야 본색을 드러내지.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사위의 차 뒷모습을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강서방, 자네가 오늘 떨어뜨린 건 루즈가 아니라 자네 목숨줄이야. 그날 밤 고물상 마당에 세워둔 리어카 위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기분 나쁘게 울며 지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강서방의 완벽해 보이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은 언제나 낭떠러지라는 걸 놈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방의 집 안방에 걸린 대형 시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강서방의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긴급한 연락이 왔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 딸 미연이가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의문이 산부인과 진단서였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전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서방이 제 고물상에 들러 행패를 부리고 간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딸 미연이의 집 거실 한복판에 걸려있던 육중한 괴종 시계가 밑도 끝도 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가 박살났고 시계 바늘은 정확히 새벽 4시 44분에 멈춰섰죠. 잠에서 깬 미연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제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사위놈의 운이 다해 목줄이 죄어오는구나. 그 시간 강서방은 안방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꿈속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고물들이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자신을 짓누르는 꿈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강서방의 핸드폰으로 회사 동료의 다급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강 과장,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자네 자리 뒤지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지난밤 제게 땅을 넘기라며 큰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사실 박 실장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죠. 놈이 회사 공금을 빼돌려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을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잡주에 몰빵을 했다가 단 하루 만에 수억 원이 종이 조각이 된 겁니다. 강서방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재로 달려가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강서방은 대답 대신 미연이를 거칠게 밀쳐내며 서류 뭉치를 챙겨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미연이의 눈에 남편이 흘리고 간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강서방의 이름이 아닌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힌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서재에서 나와? 임신 8주? 딸아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제 귓전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물상 마당에 있는 낡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인간의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칼을 꽂는 법이죠. 강서방은 회사 돈으로 내 연녀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아이까지 갖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장인의 땅을 가로채 그 빚을 갚으려 했다니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가마솥 물을 보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방, 자네가 멈춘 건 거실 시계만이 아니야. 자네의 그 잘난 인생 자체가 멈춘 거지. 그날 오후 예상대로 강서방에게 대기발령 통보와 함께 횡령 혐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놈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새끼처럼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걸하러 다니겠죠. 하지만 이 바닥에서 누가 그 녹슨 영혼에게 손을 내밀어 주겠습니까? 저는 박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강서방이 매수한 주식 종목 지금 당장 전부 긁어모아.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놈은 자신이 판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절망에 빠진 미연이가 약을 먹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사위 강서방을 마주쳤는데 놈은 그 와중에도 제게 돈을 빌려달라며 매달리더군요. 아버님, 10억만 빌려주세요. 그럼 이혼해드릴게. 그때 저는 놈의 뺨을 때리는 대신 의문의 검은 액체가 담긴 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사람의 얼굴을 참으로 처연하게 만듭니다. 남편의 외도와 임신 소식에 충격을 받고 약을 삼킨 미연이가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딸아이의 창백한 손을 잡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를 풍기며 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놈은 아내의 안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제 앞에 오자마자 무릎부터 꿇더군요.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10억, 딱 10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 돈만 빌려주시면 미연이랑 깨끗이 갈라서고 다시는 눈앞에 안 나타날게요. 제 딸이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이혼을 담보로 돈 거래를 제안하는 짐승만도 못한 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방, 지금 자네 눈밑이 숫덩이처럼 검게 죽었네. 간 기운이 다 타버린 거야. 저는 품 안에서 낡은 비단천에 감싸인 검은 도자기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돈보다 자네 몸이 먼저네. 이건 내가 고물상에서 7년을 발효시킨 천마 추출물이야. 뇌혈관이 막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자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 마시게. 강서방은 의아한 눈으로 병을 받아들었지만 당장 죽을 것 같은 제 처지가 급했겠죠. 놈은 병뚜껑을 열고 그 진득하고 기괴한 향의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맛이 왜 이렇게 비리고 씁니까? 꼭 피냄새 같네요. 그것은 천마뿐만 아니라 사람의 화를 다스리고 기를 가라앉히는 독한 약재들이 섞인 비방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맛이야. 서방, 이제 자네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정리될 걸세. 저는 강서방을 뒤로하고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서방이 가진 모든 주식 계좌와 차명 핸드폰 기록 지금 바로 검찰에 넘기게. 그리고 그놈이 만나는 여자, 그 여자가 진짜 임신한 게 맞는지도 다시 확인해봐. 사위놈은 그 약을 마시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믿었겠지만 사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약은 뇌를 맑게 하는 동시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게 만드는 처방이었으니까요. 미연이가 의식을 되찾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딸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이제 내 눈에서 눈물 뺀 놈, 아비가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마. 저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을 보며 강서방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강서방의 전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소리일 겁니다. 주겸수로 다스려온 제 평온한 일상이 이제는 가장 잔혹한 심판관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이 마신 천마 액체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떠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사채업자들이 고물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신 장인이 50억 부자라며. 그 사채업자의 칼날이 제 목을 겨누는 순간 강서방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업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해서 피하려 할수록 발목을 더 깊게 잡아챕니다. 강서방이 제가 준 천마 액체를 마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놈의 심장은 거짓말을 하려 할 때마다 마치 북을 치듯 요란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횡령 사실을 숨기려 할수록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헛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결국 놈은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짐을 싸들고 나와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강 과장, 아니 이제 강 씨지? 우리 돈 10억 오늘까지 안 갚으면 장기라도 내놔야지. 문신을 도배한 덩치 큰 사내들이 강서방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갔습니다. 비겁한 놈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제 딸 미연이의 안부 대신 제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들, 제 장인이 광명에 금싸라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물상인데 그게 50억이 넘어요. 사채업자들의 눈이 번뜩였고 놈은 살기 위해 제 등 뒤에 칼을 꽂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시각 저는 고물상 마당에서 박 실장과 함께 재개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물상 정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검은 차 3대가 들이닥치더군요. 차에서 내린 건 험상궂은 장정들과 그 뒤에 비굴하게 숨어 들어오는 강서방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근데 아버님 땅 팔면 우리 다 살 수 있잖아요. 사위놈은 제 눈도 못 마주치면서 사채업자들 뒤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두목처럼 보이는 사내가 제 목덜미 근처로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영감님, 사위 목숨값이 이 땅이라는데 좋게 좋게 도장 찍으시지? 박 실장이 나서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하고 정신이 맑았습니다. 아침마다 마셨던 죽염수가 제 심장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준 덕분일까요? 저는 제 목을 겨눈 칼날을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밀어내며 강서방을 보았습니다. 서방, 자네가 지금 판 게 내 땅인가 아니면 자네의 마지막 남은 양심인가? 놈은 제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사채업자 뒤에 숨어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협박을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고물상 천장에 매달아둔 낡은 쇳덩이 하나가 예고도 없이 바닥으로 쾅 추락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고물상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죽은 쇠들의 무덤이기도 하지만 산 사람의 욕심을 심판하는 곳이기도 하지. 저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가 아닌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서방이 내 땅을 팔아넘기겠다고 공갈 협박한 내용, 여기 다 들어있네. 강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물러간 뒤 강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인 뉴스에 고물상의 기적이라며 제 얼굴과 부지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거든요. 50억이라는 숫자를 본 강서방의 눈 뒤집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직후 강서방의 내연녀가 제 고물상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진실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물러간 그날 저녁 고물상 사무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속보음이 울렸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원사동 일대 3기 신도시 최대 수해 부지 확정.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제 낡은 고물상 전경과 부지 소유주 박모 씨 보상금 50억 상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떴습니다. 그 시각 허름한 여인숙에 숨어있던 강서방은 그 뉴스를 보고 입에 물고 있던 컵라면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50억? 50억이라고? 그 쓰레기장이? 놈은 제 뺨을 사정없이 갈기며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 애를 썼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던 그 낡은 땅이 사실은 자신의 빚 10억을 5번이나 갚고도 남을 황금성이었다니요. 탐욕에 눈이 먼 강서방이 제게 전화를 걸려던 찰나 고물상 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강서방의 내연녀이자 임신했다던 그 여자가 엉망이 된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강서방 그 인간이 저를 죽이려 해요. 여자의 입가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손에는 강서방의 범죄 증거가 담긴 USB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강서방이 돈이 궁해지자 내 연녀의 아파트 보증금까지 빼앗으려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죠. 저는 여자를 사무실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생강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정신을 안정시키지. 천천히 말해보게. 여자가 울먹이며 내뱉은 진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강서방은 사실 임신조차 하지 않은 이 여자를 이용해 제 딸 미연이를 협박하고 위자료를 뜯어낼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강서방 그 인간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님 땅 뺏으려고 저한테 가짜 초음파 사진까지 구해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묵묵히 여자가 건넨 USB를 박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괴물, 강서방의 실체가 낱낱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강서방은 평생 빛을 보기 힘들 겁니다. 횡령의 공갈 협박, 그리고 교사죄까지.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바라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도 이 추악한 인간의 말로를 씻어내고 싶은지 천둥 소리가 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지금쯤 50억이라는 숫자에 취해
저를 찾아올 궁리를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놈이 마주하게 될 것은 황금벌판이 아니라 차가운 쇠창살의 감촉뿐일 겁니다. 저는 다시 죽염수를 한 모금 마시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복수의 밤을 정리했습니다. 강서방이 비에 젖은 생쥐꼴로 고물상에 나타나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놈은 제 신발에 묻은 흙까지 할글 기세로 매달렸죠.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나타난 인물을 본 강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하늘의 눈물처럼 고물상 마당을 때려댑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흔들리더니 낡은 렌터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드름을 피우던 강서방이었습니다. 놈은 온몸이 진흙탕에 구른 듯 엉망이 된 채로 제 사무실 문턱까지 기어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고 귀가 먹었습니다. 놈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며 제가 신은 낡은 장화에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그토록 역겹다던 고물상 냄새가 이제는 놈에게 구원의 향기라도 되는 모양이죠. 아버님, 50억이라면서요. 그 돈이면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사위 살려주세요. 놈의 입에선 여전히 제 딸에 대한 사과가 아닌 오직 50억이라는 숫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놈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아 죽염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방, 자네 코는 이제 기능을 상실했나 보군. 내 몸에서 나는 이 쇠냄새가 이젠 안 역겨운가? 아닙니다. 이건 성공의 냄새입니다. 대지의 향기입니다. 제가 아버님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놈의 비굴한 아첨이 사무실 안의 공기를 더럽히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안쪽 가림막 뒤에서 휠체어를 탄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서방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미연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약 기운에 초췌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제 딸 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이는 남편의 그 비참한 몰골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발밑에 놓인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강서방, 당신이 내 연녀랑 짜고 내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증거들 여기 다 있어. 그리고 당신이 내 서재에 숨겨뒀던 그 가짜 초음파 사진, 그것도 내가 다 확인했어. 강서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주며 강서방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 듯 물었습니다. 강서방, 자네가 선택하게. 이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내 제안을 받아들일 건가? 놈은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머리를 바닥에 쾅쾅 찧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창고에 고철들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하지만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제안이 50억보다 더 잔혹한 형벌이라는 것을요. 강서방은 제 제안을 수락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넨 이혼 서류와 기부 확약서를 본 순간 놈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50억을 전부 기부하신다고요? 그럼 저는요? 광분하는 놈의 뒤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서방은 제가 내민 서류 봉투를 마치 구조선이라도 만난 듯 허겁지겁 낚아챘습니다. 놈의 눈에는 이미 50억이라는 숫자가 어른거리며 다시 제기할 망상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서류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부 확약서? 아버님,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소립니까? 이 부지의 보상금 전액을 사회복지재단과 장학회에 기부하신다니요. 그럼 제 빚은요? 강서방은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식어버린 죽염수 한 잔을 들이키며 놈을 향해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 자네는 아직도 내 몸에서 나는
쇠냄새가 돈 냄새로만 들리는 모양이군. 이 돈은 내 피땀이자 수십 년간 고물과 함께 썩어가며 지켜온 내 영혼의 값이야. 자네같이 썩은 정신을 가진 놈의 빚잔치에 쓰라고 하늘이 준 복이 아니란 말일세.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 실장과 함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경찰 수사관들과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갚아주는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법무팀이었죠. 강서방의 얼굴은 이제 흑빛을 넘어 시푸르스름한 죽음의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강서방, 아니 강 과장. 당신이 회사 공금으로 손댄 주식 리스트, 그리고 내 연녀와 꾸민 공갈 협박 증거, 이 모든 게 이미 검찰에 전달됐네. 이제 자네가 갈 곳은 50억짜리 주상복합이 아니라 좁디 좁은 감방이야. 놈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더니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갈갈이 찢어발겼습니다. 안 돼. 못 헤어져. 나 미연이랑 이혼 안 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제 딸 미연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강서방, 당신이라는 고물은 이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일 뿐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딸아이의 섯을 퍼런 일갈의 놈은 넋이 나간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비바람이 그친 고물상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제 고물상 창고 자리에는 박 회장 장학재단이라는 소박한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남은 고철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50억을 기부하고 다시 고물을 줍는 저를 보고 미쳤다고 수군댑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향기롭고 평온한 시간입니다. 손톱 밑에 때는 씻으면 지워지지만 사람의 욕심은 씻을수록 더 깊게 파고드는 법이지요. 저는 제 딸 미연이와 함께 맑은 죽염수를 나눠 마시며 다시 새벽을 맞이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고물상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내는 법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으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겉모습과 냄새만으로 그 사람의 무게를 가늠하곤 합니다. 하지만 낡고 녹슬었다고 해서 그 안에 품은 황금까지 빛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위 강서방은 5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제 곁에 있던 소중한 인연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낡고 초라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진심이 있지는 않은가요? 냄새나는 고물상 영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내면의 보석을 놓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향기로운 쇠냄새와 함께 따뜻한 죽염수 한 잔의 여유가 깃들길 빕니다.